자, 이제 교재 430페이지 위험부담이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불능을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량했으면 원시적 불능 해가지고 뭐까지 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봤죠?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돼요. 왜냐하면 채무불능이란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이 뭐죠? 채무불이행이니까요.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이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은 뭐냐면요.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교재 보시다시피 막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례로 시험이 나와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틀린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매매 계약은 유상이죠?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힌트가 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지진 났으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이 문제인 거거든요.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예요. 매수인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여기서 돈을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따지면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책 내용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없어진 건물이 문제이니까,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이 문제이니까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매도인인 거예요. 채권자는 누군 거예요? 매수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매도인 채무자인 거죠. 준 돈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만요? 매도인 채무자만 피해보는 거다.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을이 과실로, 매수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갑이 을의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된 것은 똑같지만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죠. 따라서 을은 뭐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죠, 그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할 때 시간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시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할 테니까 지인난 거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죠.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지인난 거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매수인인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안 받아서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권자의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기초 강의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채권자 채무자인지예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누가 채권자 채무자인지를 이해하시고 기억한 다음에 한번 따져보시면 돼. 상식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아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쭉 끝나는데 이거를 막 찢어 밝혀서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위험부담이고 여기 기초에.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43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초로서는 좀 다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우리 어디를 갈 거냐면 439페이지에 계약의 소멸에서 계약의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 강의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이 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취소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는 기초로서 좀 다루고 가야 돼요. 조금 까다로우시는데. 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 했고 유효해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취소라고 했죠. 그죠? 취소. 그러니까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각오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거든요.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교재 보시면은 439페이지 중간에 1 해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해제를 함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어렵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란 얘기죠? 해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해제가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의 대상은 법률 행위라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한 해제는 그 대상이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지만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 사유 기억나시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네 가지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존재하지만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제 계약, 합의 해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쓰는 말과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소 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도 없어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거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저 이거 죄송해요. 제가 마음 바뀌었는데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세요.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해제 계약인 거예요. 합의 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취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이 취소가 아니라 해제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거죠. 자,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제가요, 사고 싶은데 해외로 이민 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계약서에 쓰재요. 뭐라 썼냐면,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사유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소와 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약정으로 사유를 정하는 것도 취소는 할 수 없는 거고 해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약정 해제 사유. 또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취소가 아니라 해제 계약 합의 해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은 법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하겠죠, 그죠? 법정 해제 사유.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이 해제 계약이 나오고 합의 해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의하실 것은 해제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취소와의 구별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정리되어 있는데 원인, 취지, 권리자, 상대방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거 외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이 2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개별주 다른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1페이지 보시면 실권 약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기초 강의 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철회와의 구별할 수 있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 철회 해제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4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제권의 발생 원인이죠. 약정 해제권의 발생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 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약정 해제고, 약정 취소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정 해제권이 나옵니다. 자, 아이고 괜히 좋네.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채무불이행하면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지체.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을 못 하는 것은 뭐예요? 이행불능.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 요 3가지가 채무불이행입니다. 3가지. 내용을 좀 보는데,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하는 사람, 안 한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오늘까지 해결했어요? 안 해요? 오늘 당장 해제할 수는 없어요. 먼저 상당한 기간, 뭐 일주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죠?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해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정기행위의 경우죠.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정기행위하면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에 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죠. 그러면 우리가 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환갑잔치날 안 왔으면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결혼식 날까지 와야지 되지 웨딩드레스가 안 오면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정기행위나.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 남았거든, 이행 확인한 날이. 오늘 전화 왔어. 와가지고 나 안 할 거야.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상대방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겠다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못하는 거니까, 불능인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행불능은 바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불능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죠. 아까 우리가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고 그 중에서 이행불능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불능을 다 한 거야.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칙을 쌓인 결실적 개념 정리했고, 후발적 불능에 두 가지 나눈 거잖아요. 그죠? 나눈 거기 때문에 다 한 거고. 아무튼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이라고 하고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이행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도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정 변경이다, 뭐 부수적 채무 불능이다, 이건 뭐 나중에 할 문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효과요. 자, 이런 세 가지 채무 불이행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섬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돼요. 무효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연 5%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 회복하는데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붙여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추가로 또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 계약을 해지했죠? 채무불이행했어.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여기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행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뭐 하게 됩니까?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더 깊이는 안 들어요. 기초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뭐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고 또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추가로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했어요. 자, 기초는 다 한 거죠. 여기서 좀 우리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이중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중매매. 그래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땅값이 예를 들어서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5억을 지급받아서 갑이 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효를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는 말은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병에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등기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을에게도 책임을 져야죠. 근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후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줬으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등기해 줄 수가 없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누가요? 지가 팔아먹어서 그런 거죠.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해지라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은 2억 원은 원상 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 연 5%입니다.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또 을이 병에게 또 추가로 뭘 청구합니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손해배상은 뭐냐면 이행이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인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손해인 거예요? 3억이죠. 왜요? 2억짜리가 5억이 되죠. 그래서 3억을 더 손해배상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병한테 5억 원을 받고 팔아봤자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돼요. 2억에는 뭐까지 붙여가지고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갑은 어디 가냐면 깜빵 가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민법의 기초로서 공부할 때 유효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효라는 말은 어떤 형태든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고,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등기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등기해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지. 결코 이중매매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해제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해제 효과까지 한 거예요. 네, 기초적인 것만. 451페이지에 계약의 해지가 나와요. 해지는 451페이지 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지가 뭐냐면요,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이 뭐냐면 임대차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죠. 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를 향해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먼저 해지라고 한다죠. 언제 이 해지를 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약법 강론을 가가지고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를 봐야 되거든요. 민사특별법은 안 할 거고요. 개념만 잡을 건데, 자, 매매 임대차는 개념만 잡을 겁니다. 456페이지 볼게요. 456페이지 보시면 1. 매매의 개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죠. 그럼 적어보면 이런 겁니다. 매매란 뭐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매매 대금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뭐죠? 매매 계약인 거죠. 첫 번째 주요점, 매매 계약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인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물론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지만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고 하는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채권도 매매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임차권도 채권이고 재산권이니까 꽁꾸로 주지 않았겠죠? 돈 받고 줬겠죠? 이것도 뭐예요? 매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재산권의 대가로 반드시 뭐 해야 돼? 금전이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다시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교환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되려면 재산권의 대가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금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은 또 뭐예요?
그죠?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산권을 주고 돈으로 받기로 하는 것은 매매. 재산권을 주고 재산권을 받기로 한 것은 교환. 돈을 주고 돈으로 받기로 한 것도 계약이 있겠죠. 많이 해봤죠. 집에서 명절 때 고스톱 치려고 해, 그죠?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가져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바꿔주세요. 이거 뭐예요? 환전이죠, 환전. 환전 내지는 환금이라고 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교환이 아니야. 교환은 재산권을 주기로 하고 재산권을 받기로 해야 교환인 거예요. 만약에 돈 주고 돈 받기로 하면 이거는 환전, 환금이라는 별개의 계약인 것이고 뭐가 아니에요?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폐를 교환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거는 교환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금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잘 나와요.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니까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매매의 뭐죠?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482페이지) 오시면 교환의 개념 나왔죠. 그죠?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한 건데 교환에서 조심할 것은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왠지 교환은 실제로 줘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죠? 낙성계약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4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임대차가 나오죠. 임대차도 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거 기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민법은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4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61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겨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차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 월세를 받기로 하는, 차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임대차인 거죠. 개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죠. 기억나시죠? 꼭 기억 안 나세요? 왜 표정이 그래? 우리가 기억나실 텐데.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 대차인데 소비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쓰고 다른 돈으로 주는 거죠. 빌린 그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비대차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 원래는 금전 소비 대차인데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 돌려주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 대차인데 돈 빌리는 계약이고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소비 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사용 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특징은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뭐예요? 유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개 사무실을 하려고 빌렸어요. 빌렸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빌렸기 때문에 꽁꼬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죠? 사용대차. 근데 빌려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초로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차 객체가 물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건. 그러니까 법조문은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목적물이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객체는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부동산이라면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부동산이면. 또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건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왜 쓰냐면 이 물건 중에서 부동산 중에 주거용 건물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물건 중에서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 건물, 토지, 동산은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임대차의 원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겠습니까? 민법이 원칙이겠습니까? 민법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왜 혼란을 느끼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아. 또 우리는 또 왠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원칙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원칙으로 집어넣고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야.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원칙은 민법인 거예요. 민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항상 이런 거예요. 자, 민법상 임대차는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뭐 1년 6개월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2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거꾸로 야, 주택은 2년을 보장해 주는데 민법은 하나도 보장 안 해주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함정에 그냥 빠지는 거야. 나중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뭐부터요? 민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잖아. 민법이니까. 근데
틀렸대. 왜? 주택은 2년 보장하자 이런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초 단계에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무엇부터요? 민법상 임대차부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기초부터. 그러니까 민법 원칙부터.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요 두 가지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껴붙이지도 말해. 와, 주택은 대항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죠? 항상 뭐부터요? 원칙부터.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예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접근하셔야 복잡해지지 않는다. 항상 무엇부터요? 원칙부터라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임대차죠. 그죠? 건물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가잖아요.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토지야.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임대차라는 게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면 토지 임대차로 좀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토지 임대차가 뭐라고요? 원칙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예외라는 거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강의 끝낼 거고요.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꼭 합격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꼭 합격하시고요. 또 인터넷 수업 들으신 분들도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